그날 저는 시어머니께 드리던 용돈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매달 60만 원씩 정성껏 드렸던 그 돈이 시어머니께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한 달에 600만 원 정도를 법니다. 그중 250만 원은 적금으로 90만 원은 공과금과 보험료로 나갑니다. 아이들 유치원비와 학원비로 100만 원, 남편 용돈 30만 원을 제하면 남는 건 130만 원입니다. 그중 60만 원을 시어머니께 드리고 저희 네 식구는 7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갑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두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고생 끝에 남편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저와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시누이는 올해 40입니다. 미혼이고 지금은 백수입니다. 직장을 10군데 넘게 옮겼지만 번번이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회사 분위기가 안 맞아서 이유는 늘 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연세도 드시고 여기저기 아프신 곳이 많아지셔서 한 달에 서너 번은 반찬을 싸들고 찾아뵙곤 했습니다. 병원비가 부족하실까봐 용돈도 추가로 드렸고 시누이에게 돈을 보내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드린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돈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병원비가 많이 들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60만 원을 어디에 쓰시는 걸까요? 저희 네 식구도 70만 원으로 버티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반찬을 싸들고 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제 마음속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좁은 반지하 방에 사셨습니다. 남편이 여러 번 모시고 살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거절하셨습니다. 시누이가 가끔 와서 자고 가는데 여기가 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가신 사이 저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의 물건을 몰래 보는 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입금한 60만 원이 들어온 바로 그날 같은 금액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노령연금이 들어온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금과 동시에 누군가 그 돈을 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최소 1년 넘게 계속된 흔적이었습니다. 출금 내역엔 아무 메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시누이였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통장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그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답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께 제 카드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론 이 카드로 필요하신 거 사세요. 용돈은 따로 안 드릴게요. 카드가 더 편하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사양하셨지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자 결국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길.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제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영화관 마이너스 28,000원, 카페 마이너스 15,000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영화를 보러 가셨다고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귀도 어두우신 분이. 1시간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한우 식당 마이너스 16만 3천원.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응? 나 집에 있지.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죄책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 카드로 영화 보시고 커피 사드셨어요? 아니, 그게...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카드 형님이 가져가셨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어디 뒀는지 몰라서. 아마 내 형님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팔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병원 가셔야죠. 응, 미안해. 나중에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을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4번째에야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어디세요, 형님? 응, 나 친구 만나러 나왔어. 왜? 배경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나 레스토랑 같았습니다. 형님, 제 카드 가지고 계시죠? 제가 어머니께 드린 카드요. 영화 보시고 식사하신 거 다 확인했어요. 그게... 형님, 이제 못 드립니다. 어머니 용돈. 뭐? 너 지금 뭐라는 거야? 그 카드 지금 당장 정지시킬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에게서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 둘, 셋. 10통이 넘게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신을 거부했습니다. 곧 카카오톡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욕설과 비난으로 가득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야, 내 와이프 미쳤냐? 갑자기 엄마 용돈을 끊는다고 난리야.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온 겁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긴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나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통장 내역, 반복된 출금, 시어머니의 거짓말, 그리고 오늘 있었던 카드 도용까지. 남편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진짜야? 당신이 믿든 형님을 믿든 자유야. 하지만 난 본 거 그대로 말하는 거야. 통장도 직접 받고 카드 내역도 여기 있어. 저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영화관, 한우식당, 카페. 시어머니께서 가실 리 없는 곳들의 결제 내역이 선명했습니다. 그럼 용돈을 줄일까? 줄인다고 뭐가 달라져? 그 돈도 어차피 형님이 가져갈 텐데.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나는 손 뗄 거야.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어서 드린 돈이지. 형님 놀고 먹으라고 드린 게 아니야. 앞으로는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다음 날 남편은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누나, 나야.
신우이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하다기보다는 지쳐 있었습니다. 누나, 내가 다 들었어. 그동안 왜 그랬어? 엄마 용돈, 누나가 가져간 거 맞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일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어? 누나도 일하잖아. 아, 지금은 안 하지만.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나도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 말 안 할래. 누나, 미안해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신우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시어머니께 현금으로 용돈을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이 직접 병원비를 내드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사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신우이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희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 뒤에 숨겨진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있다는 걸.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2번씩 시어머니 댁에 들러 생활비를 챙겨드렸습니다. 신우이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회사 근처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1층 로비를 지나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는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2사람은 수납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투석은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받으셔야 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투석? 시어머니께서 투석을 받으신다고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2사람은 제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2번으로 줄일 수 없을까요? 신우이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증상이 많이 악화되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3번은 꼭 받으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납 창구에서 카드를 꺼내며 결제를 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금액이 보였습니다. 75만 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투석 치료비가 한 번에 75만 원이라고요? 그럼 일주일에 3번이면. 신우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납 창구로 다가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방금 그분 매주 오시나요? 네, 박미자 환자분이시죠? 네, 일주일에 2~3번씩 오세요. 항상 따님이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오셨어요? 한 2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신장이 안 좋으셔서 투석 치료 중이세요. 2년. 2년 동안 시어머니는 투석 치료를 받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그 사실을 숨긴 채 홀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신우이가 어머니를 택시에 태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접고 트렁크에 싣고 조심스럽게 차에 오르는 뒷모습. 그 순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직장을 자주 옮긴 이유, 백수가 된 이유, 용돈을 가져간 이유,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야겠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댁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오늘 본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투석을?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래.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럼 엄마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응, 투석 받으러 가신 거였어. 형님이 모시고.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한 번에 75만 원이래. 일주일에 3번이면 220만 원이 넘어. 그럼 누나가 그 돈을 어머니 용돈이랑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을 거야. 그래서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아프신 줄도, 누나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우리는 곧장 신우이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신우이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신우이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병원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누나. 신우이는 남편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나, 나 어제 병원에서 봤어. 엄마 투석 치료받는 거.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떠안고 있었어? 말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잖아. 누나, 너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바쁜 거 알아. 괜히 짐 되기 싫었어. 그래도 가족인데 같이 해결할 수 있었잖아. 신우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같이? 넌 엄마 용돈 60만 원 드리는 것도 버거워했잖아. 투석비가 한 달에 90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 같이 낼 수 있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직장 다니면서 했어. 근데 안 되더라. 엄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나 혼자 모시고 다니려니까 회사 결근하기 일쑤고 눈치 보이고 그래서 그만뒀어. 몇 번이나.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해? 내가 모아뒀던 돈. 그것도 다 떨어져서 엄마 용돈이랑 연금으로 메웠지.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알바 뛰고. 신우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희 올케가 나 욕할 때 나도 할 말 많았어. 근데 뭐라고 해? 엄마가 아프다고? 그럼 너희가 병원비 보태줄 거야? 아니잖아. 차라리 내가 나쁜 놈으로 남는 게 나았어. 누나. 나 병원 가야 돼. 엄마 혼자 계시면 불안해하셔. 신우이는 남편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그 뒷모습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시어머니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이 밤에 왜 왔니? 어머니, 저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서요. 저희는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투석 치료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희가 알았구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하니? 너희도 살기 바쁜데 집만 되잖니. 어머니,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누나가 말리더라. 동생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할 테니까. 형님이 언제부터 돌봐드렸어요? 3년쯤 됐나? 처음엔 내가 괜찮다고 혼자 병원 다닐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쓰러진 뒤로는 내 누나가 매번 따라다니더구나. 그때 형님이 직장도 그만두고요? 응. 미안해서. 나 때문에 내 누나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원래는 내 누나 결혼할 사람도 있었어.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아프고 나서 헤어졌지. 자기 일도 바쁜데 나까지 돌보느라 그 사람한테 소홀해졌나 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시어머니는 서랍을 열어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내 누나가 20대 때 모은 돈이야. 통장을 펼쳐보니 오래전 날짜의 거래 내역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큰 금액의 출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내 누나가 낸 거야. 남편은 숨이 멎은 듯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시장에서 벌어봤자 생활비 대기도 빠듯했어. 내 대학 등록금은 엄두도 못 냈지. 그래서 내 누나가 자기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다 내놨어. 4년 동안. 누나가 너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녀야 한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나중에 결혼하면 된다고 그러더라. 시어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나중이 왔을 때는 이미 내 누나 나이도 많아지고 나는 아프고 결혼은커녕 자기 인생도 제대로 못 살고 있잖니.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시누이를 오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시누이를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투석실 앞 대기실에서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시누이는 저희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왔어?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이래? 어제 엄마한테 다 들었어. 내 대학 등록금도 누나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시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이제 그만 가. 누나, 나 정말 몰랐어. 알았으면 진작에. 알았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너도 내 가족 먹여 살리기 바쁘잖아. 아니야. 우리 같이 했어야 했어. 누나 혼자 떠안게 하면 안 됐어. 저도 앞으로 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저도 죄송해요. 오해했어요. 형님이 그냥 놀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시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괜찮아. 나도 나쁜 년처럼 굴었으니까. 아니에요. 형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이제부터는 우리 같이 하자. 엄마 병원비도 생활비도 나 혼자 다 감당은 못하겠지만 반은 내가 낼게. 그럴 필요 없어.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형님,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적금 중 하나 깨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끼던 물건들 좀 팔게요. 어머니 치료비 보태드릴게요. 옳게. 그리고 형님, 이제 직장 다시 알아보세요. 어머니 병원은 저희가 교대로 모시고 갈게요. 형님 혼자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시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함께 할게요. 그날 이후 저희의 삶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병원 스케줄을 나눠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적금 하나를 해지해서 병원비를 보탰고 저는 온라인으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다시 직장을 구했습니다.
파트타임이지만 본인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하는 날에는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누이가 쉬는 날에는 시누이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보며 자주 오셨습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자식들을 뒀는지. 어머니, 복 받으신 게 아니라 베푸신 거예요. 자식들한테 사랑을 주셨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쉽지 않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병원비는 부담스럽고 아이들 키우며 일하는 건 여전히 벅찼습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올케, 그때 내가 너무 심했지? 용돈 가져간 것도, 카드 쓴 것도. 아니에요, 형님. 형님은 살아남으려고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 살리시려고. 고마워. 이해해줘서. 저야말로 형님한테 고마워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 지켜주셔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병원에서 우연히 누나 본 거. 그게 아니었으면 우린 영영 몰랐을 거야.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늘이 형님 고생을 보여주려고 그랬을지도. 그렇겠지. 우리 가족 지켜주려고. 저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오해하지 않겠다고. 힘들 때 함께 하겠다고. 가족이니까. 1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투석 치료는 계속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시누이는 직장에서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여전히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시누이의 과거를 알고도 이해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지만 이제는 시댁일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끔은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합니다. 오해 없이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희 가족은 모두 모여 시어머니 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저희 부부, 그리고 아이들까지.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만든 거야.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시누이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올케, 엄마 표정 좀 봐.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지? 네, 형님.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가능할 거야. 저희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상처 주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함께하려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